네, 우리 시장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했었던 정책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면 이제는 또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에 집중해 봐야 될 텐데요. 11월은 미 대선부터 FOMC까지 특히나 이번 주에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KBWM 스타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민 정말 많이 되는 빅위크입니다. 먼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해리스 쪽에서 뒷심을 좀 발휘한다라는 모습이 나오면서 초접전 양상입니다. 대선의 판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걸까?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그렇죠, 대선의 결과는 지금은. 잘 모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일전에 트럼프 이제 당선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양측이 샤이 유권자들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풍토 자체도 이제 자신이 지지하는 어떤 이제 후보에 대해서 상대의 적극적인 피력을 함으로써 이제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네. 이제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샤이는 항상 양쪽이 다 존재를 한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사전 투표 그 비율 자체가 높아지면은 해리스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제 보도도 있지만 네. 사실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 사전 투표자들 중에서 사실 공화당, 그러니까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도 샤이한 분들이 네.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뚜껑은 정말 열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만약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좀 높았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아마 약간의 이제 투표, 최종적인 이제 우리 사이트에서의 투표, 직접적인 사이트에서 투표까지 고려했을 때 약간 미뤄지면은 이제 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7일 오전이나 오후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점, 그거 감안하시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누가 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집중하고 있는 만큼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아직 뭔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네요. 말씀해 주신 대로 7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오후까지는 좀 더 열어두고 이 이슈를 대응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누가 됐을지에 대한 그 시나리오는 저희가 좀 세워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해리스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다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받는 것인지 시나리오 한번 세워볼까요? 네, 두 분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두 분 다 녹록지 않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제 정치적,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단순히 미국 내에서의 정치 이야기만 네.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외교, 그다음에 분쟁에 대한 어떤 컨트롤 네. 능력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포용주의를 선언을 하고 있죠. 포용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한미 방위 조약 같은 경우 굉장히 굳건하고 우리의 어떤 편이다라는 이제 어찌 보면 안심하는 이제 멘트들이 이제 이어지지만 네. 실질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못한 전략들, 특히나 앞으로 만약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 전에 계속 지원되고 있던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제 이스라엘 관련된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지원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 지원을 하면서 사실 네타냐후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공통분모적인 전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건하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강건함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관련돼서 이제 이란 그리고 아랍 전체적으로 어떤 그 확전되는 그런 위험들이 축소되기는 상당히 힘들다. 오히려 그 전에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다면 더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초반에는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안정성을 가져올 것 같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해리스 같은 경우는 좀 불확실성을 더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말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코멘트가 굉장히 강하지만 사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불안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적대적으로 보이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세를 갖다가 먼저 압박 카드로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리하고 심리적인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또 중장기로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방위비에 대해서 직접적인 본인들이 지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그전에는 이스라엘, 특히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했지만 네타냐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우리의 돈을 받아서 스스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할 수 없는 짓이다. 굉장히 강건한 발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못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억제적인 그런 발언까지 하는 걸 보면 분명히 그 전에 일선 때 했을 때 그 중동을 컨트롤했던 그 능력들을 보면 고립주의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즉 아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아랍 지역 내에서 약간 힘을 빼면서 다른 국가하고의 연합, 특히나 사우디하고의 연합을 통해서 뭔가 좀 억제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 그래서 단기로는 트럼프는 위험해 보일 것 같고 변동성, 불안정성을 좀 가져올 것 같지만 또 중장기로 보면 오히려 그동안은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특히나 외교 정치적인 부분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양쪽이 기간별로 약간씩 불안정성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 대선 후보의 당선과 관련해 시나리오를 따져봤을 때는 단기와 중장기적인 부분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짚어주셨는데 트럼프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트럼프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받아가면서 최근에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국채금리가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 것과 상관없이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던데 이게 많게는 뭐 5% 사실 너무 무서운 숫자입니다. 정말로 뭐 그렇게 더 올라간다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경계해야 하는 요소가 아닌가 싶거든요. 5%는 사실은 이제 비현실적인 숫자라고 네.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사실 시장금리가 5%로 간다는 얘기는 거의 물가도 미국의 CPI도 예. 작년, 재작년 흐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작년에서 작년 연초까지 흘러가는 흐름, 그러니까 그때의 물가 상태가 6에서 7%를 기록하면서 거기서 하방 경직화돼 있었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6에서 7% 상당 수준에서 떨어지지 못했던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거의 다 대부분이 사실은 그 에너지 가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많이 안정화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사우디가 이제는 본인의 쉐어, 그러니까 마켓 쉐어를 늘리기 위해서 증산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유가는 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소 지금 2% 중반대에서 후반대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미국의 CPI는 어디서 나오냐? 메디케어 쪽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쪽, 네. 특히나 이제 교육, 보건, 복지 쪽에서 물가가 조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마지막 렌트비하고 그다음에 운송 서비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교통 운송 서비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수 서비스 물가가 아직 버티고 있기 때문에 2% 중후반대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금리 10년물로 보시면은 사실 이제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조금씩 방향성은 위로 가나 분명히 위로 갈 개연성 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개연성이 있고 특히나 다음 정부 트럼프든 해리스든 사실은 트럼프는 재정을 많이 쓸 거고 해리스는 덜 쓸 거고 뭐 이런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예. 신예산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략적으로 제가 추정을 해봤을 때 지금 2분기까지 연율화했을 때 연간 6조 8천억 달러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요. 아마 새로운 이제 대통령이 오시면 연방정부의 신예산안은 사실 한 7조 달러 이상을 육박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도 지금 뭐 고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업 리스크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잠깐 휴지기인 상태에서 다시 경제가 리바운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나홀로 성장을 또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와 함께 시장금리도 다소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이거를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물가만을 너무 보고서 5%를 바라보면서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그림을 그리가는 것은 신정부가 예산안을 거의 다 지출을 안 하고 축소할 때 가능한 예, 그림이다. 그래서 약간 비현실적인 그림이니까 네. 근데 다만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들하고 이제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다소 있을 수는 있다. 네, 네. 근데 그전처럼은 아닐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과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괜찮은 부분이다 얘기 주셨는데요. 자, 대선 직후에 또 FOMC가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금리나 여러 가지 이슈에 우리가 더 좀 기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요 추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것인지 이제 뭐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때까지 금리 방향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주에 저희 발표됐던 논판 페이럴이 지금 네. 그 1만 2천,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작은 숫자, 그러니까 10만 건 정도를 예상을 했지만
대부분 제조업에서 감소가 많았고 네. 특히나 이제 파업의 영향 때문에 파업이 장기간 좀 이어지면서 그로 인한 이제 그 신규 고용,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운송 관련되는 제조업 관련 네, 분야에서의 그 신규 고용이 감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서비스 쪽도 좋았고 그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 이제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이제 정부가 유발시키는 고용 부분도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생각보다는 너무 작게 나왔다. 물론 이제 일시적인 영향, 허리케인 영향도 있고 파업 영향도 있긴 하지만 너무 적었다는 측면에서 아마 파월이 이번에도 상당히 좀 긴장하는 FOMC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FOMC를 보면 후회스러운 어떤 그 발언과 문구 속에서 고용이 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군요. 작년께 상당 수준 하향 조정이 됐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50pp 인하를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고용 숫자가 사실 이제 FOMC 직전에 나온 숫자가 너무 이제 물론 일시적인 영향도 있긴 하지만 안 좋다 보니까 충분히 방어적인 성격의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12월 내년도 초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금리 인하 속도는 서서히 조금 둔화될 페이스 자체가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분명히 예산안에 대해서 공격적인 지출에 대해서 분명히 예고를 할 겁니다. 트럼프만 감세안을 얘기하기 때문에 재정이 압박을 받는데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해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BBB 법안에서 IRA라고 하는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정책이 네. 거의 한 2조 달러였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10조 달러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더 증폭된 금액으로 이분도 돈을 풀 거기 때문에 이제 페드 입장에서도 굳이 경기 방어 차원에서 그렇게 금리 인하에 굉장히 몰두할 필요는 좀 없어지는 게 내년 초의 흐름이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금리 인하를 정상 수준으로 내려가는 패턴 하에서 조금은 하고 고용이 안 좋아서 할 수는 있지만 내년 초가 되면 다시 이제 U-쉐이프로 좋아지는 흐름 속에서 페드도 고민이 많아지는 금리 인하의 속도를 늦춰지는 그런 이제 패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금리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다시 또 하루 앞둔 대선으로 넘어가서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별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테마성 종목들 저희가 대선 결과 직전까지 뭔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뚜껑 열어보고 나서 봐도 늦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네, 뚜껑 열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셔야죠.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어떤 대통령이 이제 나올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니까 특히 재정 정책에 대해서 상징적인 이쪽은 성장, 빅테크 쪽, 그다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빅테크 쪽을 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연방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도모시킨 적이 있고 감세안을 이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요런 이제 트레이딩 어떤 그 패턴이 나오는 것이고요. 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바이든의 정책을 전부 다 이제 이어받아 갈 것 같으니까 더 금액도 더 클 것 같으니까 신재생이나 EV 배터리 쪽에 집중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어떤 분이 나오시는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새로운 정부, 신정부가 구성이 돼서 각 담당자들 그리고 행정부에서 어떤 산업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 그것 역시도 내년 초에 넘어가 봐야 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이 큰 틀에서의 이제 신성장 산업을 이제 주장하는 이제 트럼프 쪽, 그다음에 바이든 쪽은 해리스 쪽은 신재생 쪽. 여기에 대한 카테고리만 있을 뿐이지 금액이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아직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가 나고 나서 재정 정책에 대한 발표까지 다 확인하시고 서서히 담아가신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좀 여러 가지 결과와 정책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서서히 담아가도 좋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 대선부터 FOMC까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전략 함께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KBWM 스타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